아니 오늘은 안 온 걸 건데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요, 페이지요. 일단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거 어디를 먼저 보시면 337페이지 채권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채권법이요. 337페이지요. 보셨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특정인이니까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이 특정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 급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특정이라는 것은 갑이 이렇게 있고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있고 을의 와이프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 돈을 빌렸으면 을에게만 돈을 받아야지 이것을 병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을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 1억 원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은 을에게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갑이요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인권이다, 이렇게. 대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만 청구하는 거지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언제? 2월 1일 날이요.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이 또 갑한테요 1억 원을 또 빌려줘요. 언제? 3월 1일 날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고 병이 또 1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을이 먼저 빌려주고 병이 나중에 빌려줬으니까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이고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 갑하고 병하고 관계이지 갑을병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면적으로 딱 써놓고 보면 갑, 을, 병이 있으니까 을은 2월 1일, 병은 3월 1일, 그러니까 을이 더 순서가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란 말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하고 병이 누가 더 순서가 빠르지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권에서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해요. 평등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순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나중에 돈을 빌려준 병이 먼저 가서 뭘 할 수 있냐?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등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병이 늦게 돈을 빌려줬지만 먼저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 을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이 빌려준 사실을 누구냐? 병이 그걸 알아. 병이 이것을 안단 말이죠. 알고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채권은 을이 먼저 채권자임을 알면서도 병이 을에게 갑에게 돈을 다시 빌려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이중 매매에서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이 갑의 건물요,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만 체결하면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병이 알면서 병이 갑하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채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먼저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편무계약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 이제 매매계약을 먼저 보면, 매매계약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계약은 하나인데 계약은 하나인데 갑하고 을하고 쌍방이 뭐란다? 의무를 부담하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뭐를 해줘? 등기를 해주죠. 등기를 해주면서 그 대가로 반대급부죠. 대가로 뭘 받아? 잔금을 받죠. 잔금을 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뭘 받아? 등기를 넘겨받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는 것이죠. 그 give and take가 대가로 받아요. 대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해준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학원에 수강료를 냈죠. 수강료를 내는 대가로 지금 뭘 듣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있죠. 여기 학원에서는요, 강의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요? 수강료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학원은 어떻게 하죠? 학원은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죠. 여러분은요, 수업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한다. 증여.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물건 하나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봐. 그러면 공짜로 주면 갑은 이것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뭘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한다.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부모가 한 부모만 있으면 편모다, 편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편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는 대가로 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갑은 을한테 뭔가를 주죠. 근데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는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라냐?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말은 뭐냐?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용대차는 뭐냐면 학원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연필을 깜빡 볼펜을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볼펜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사용대. 그러면 쓰고 나서 동량, 동질,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주는 거, 똑같은 걸로 그대로 쓰고 다시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학원 오셔가지고 뭐 좀 잠깐 빌려줄래요? 자 좀 빌려줄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 빌려가지고 줄 긋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는 여러분 그냥 안쪽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러분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 조문에는 없어요. 민법 조문에 없었는데 우리가 환매, 가등기, 담보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임대차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임대차에서 2문제, 그 다음에 교환하고 환매 3문제, 그 다음에 매매에서 보통은 1문제나 또는 2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도급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도급.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고용계약 있죠? 고용. 우리가 다른 데 고용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뭘 받아? 임금을 받고, 사용자는요, 임금을 주는 대가로 노동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상이 되는 거죠. 도급이란 게 뭐죠? 물건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주면은 대가로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 말이죠.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급, 이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 무슨 말이냐? 증여는 무상편무예요.
그다음에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예요. 여기 매매는요 유상 쌍무, 교환도 유상 쌍무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에서 주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다. 알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보통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여러분요,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은 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약서를 쓰지만 여러분요, 시장 가서 할머니한테 콩나물 한 바구니 이렇게 사면서요, 계약서를 써요? 안 쓰죠? 우리 편집에 가서 물건 살 때 계약서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거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계약을 하는 것은 몇 번 안 될 거예요. 어떤 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가가지고 한 번도요 자기 손으로 계약서를 써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방식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요식이라고 얘기하죠. 요식. 그래서 요식 행위는 주로 가족법상 행위는 보통 요식이죠.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라든가 입양이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한 뭐가 있어야 돼?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요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언의 경우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에는 혼인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을 설립할 때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정한 방식을 갖추었을 때만 되는 건다. 이것을 우리는 요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재산상 거래에서는 이런 방식을 갖추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것을 뭐란다? 불요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걸 낙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거래소 여기 풍물시장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할머니가 여기서 콩나물 한 바구니 사세요. 그러면 예, 내가 살게요. 이 말을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돈을 지급하고 이래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만 하면 뭐한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 낙성계약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물이란 것은 물건을 요구해. 말만 하면 안 돼. 말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뭔가를 줘야 돼. 그걸 요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요물은 뭐죠, 여러분요? 요물은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돈을 좋아하는 것이 롯데그룹하고 현대그룹이에요. 현대. 그래서 현대도 보면 뭐죠? 현대 같은 거 보면은 형제들이 싸웠잖아요, 둘이요. 롯데도 지금 형제들이 싸우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현대계보. 현대는 돈을 좋아해요. 요물, 물건. 알겠죠?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물건으로 돈을 갚는 거죠. 대물. 그걸 변제죠.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그래서 현대계보, 이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물계약은 뭐다? 현대계보다. 그럼 현상 광고가 뭐죠? 그러면 현상 광고라는 것은 유병헌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창원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 신창원이요 옛날에 타라고 했잖아요. 타라고 했는데 신고하면 5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유병헌 같은 경우는 3억인가 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현상 광고는 반드시 뭐라냐, 돈을 준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돈을 준다는 말이 없으면 현상 광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병헌이를 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검거하면은 우리가 3억 원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현상 광고는 신고해. 그래서 우리가 검거해 주면은 3억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원을 받으려면 신고해서 검거해야 돼. 신고해서 검거하면 3억 원을 받아. 그러니까 뭐냐? 현상 광고는 뭐냐면,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반드시 나는 신청원을 받다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국가는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을 검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는 줄 의무가 있지만 국민은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광고를 뭐라냐? 유상이면서 편무다. 이것을 현상 광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요, 현상 광고가 없다고 해봐. 현상 광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쌍무는 유상계약이고 유상은 쌍무계약이고 편무는 무상계약이고 무상은 편무계약이에요. 현상 광고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매매계약을 봐봐. 매매는 어떻게 읽는 것이냐? 유상, 쌍무.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낙성이라고 했죠? 낙성, 불요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증여는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이게 원칙적으로 낙성, 불요식이라니까.
이것 빼고 이것 빼고는 다 낙성분료식이라니까. 사용대차는요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교환계약은요 유상쌍무 낙성분료식이에요. 그런데 이 고춧가루 현상광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광고를 보면 유상이면서 편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이다. 언제나. 여기요 무상계약은요 언제나 편무계약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예요. 언제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면서 언제나 쌍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누구 때문에요? 현상광고는 뭐다? 그것은 뭐죠? 유상이잖아요. 유상. 그러니까 편무 무상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언제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뭐라 나왔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섞는 것이죠. 뭐라고요?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아니다.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 아니다.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처럼요 강의를 계속하거나 하루에 몇 번씩 강의하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걸 암기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어. 쌍무계약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험 부담하고 이렇게. 그래서 위험 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에만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뭐라고 나오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다. OX, X죠. 왜냐하면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있죠.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편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죠. 채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무상이야. 원칙적으로는 무상인데 그 다음에 당사자 간 합의로 유상인 것이 있어. 원칙은 무상이에요. 그게 뭐냐?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비대차라는 것은 뭐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 알겠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대리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치라고 하는 것은 이삿짐 센터에 물건을 맡기는 것. 다 공짜예요.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고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때 그것을 합의에 의해서 유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정기적으로 매달 5만 원씩 줄게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종신정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뭐를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쌍무계약일 때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매매, 교환, 환매, 매매, 1번 교환, 환매, 도급 이렇게 나오고 4, 5번이 뭐였냐?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무이자란 말은 유상이란 말이에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이니까 무슨 계약이다? 편무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서도 문제가요. 여러 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법은 뭐가냐면 먼저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요.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채권법이 전부 다예요. 그러면 채권법은요. 여기에서 모두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나게요. 양은 적은데 여러분요. 이번 주하고요. 오늘하고 다음에요. 여러분 토요일에 이런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에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하고 토요일 하면은요 민법이 채권법이 다 끝나요. 그러면 두 번만 딱 들으면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총칙은 모두 지금 몇 번 6번 했거든요. 민법 총칙은요. 그렇게 해도 그것은 몇 문제냐? 10문제거든요. 여기는 두 번만 하면은 10문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채권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양은 적은데 문제는 10문제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요. 논점이 모두 10개예요. 10개인데요. 여기 임대차에서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인가는 또 시험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환매하고 교환은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매매는요. 매매는 보통 계약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담보책임. 이것이 이제 보통 2문제가 나오든지 또는 한 문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제는 거의 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동시행명권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청약과 승낙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들은요 꼭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계약 채상 관리책임하고 위험 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돌아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올해 계약 채상 관리책임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나오죠. 그러면 작년에요 위험 부담이 나왔다. 그럼 올해는 안 나오죠. 작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안 나왔다. 그럼 올해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계약 채상 관리 책임하고 위험 부담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이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채권법에서 뭐가 중요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채권법에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동시행 환별권에서 나오고 해지권에서 나오고 계약 채상 관리 책임하고 위험 부담하고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매매 계약서 나오고 여기저기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해요. 먼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청약과 승낙은 의외로 우리가 청약을 하면 그다음에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격지자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격지자간.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요 대화자간.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죠? 대화자죠. 그건 여러분하고는 대화자죠. 여러분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사무실은요 내 강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심부름하면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이 누가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격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나하고는요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요 전화를 하죠. 대화자라고 얘기해요. 편지를 보내죠. 격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상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다? 시간상의 개념이다. 지금 당장 통화하고 있느냐? 대화자. 그렇지 않느냐? 격지자 이렇게. 그런데요 격지자가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고 대화자는 청약하고 그다음에 승낙이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콩나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걸어갔는데 찾아 콩나물 사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와 나하고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할머니 지금 발송했어요. 도달하고 난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들었잖아요. 들어봤으면 그건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도달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매하죠. 현실 매매를 하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하죠. 그건 우리는 다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말하면은 바로 듣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먼저 이제 그다음에 이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그다음에 편지를 받죠. 그다음에 편지를 만다 읽죠. 그럼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면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옥시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백은 겉이 하얗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흰 종이에다가 이 말이죠. 여기요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 읽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요지주의다. 이 수식이 아니에요. 그럼 요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읽어서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표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을 때를 얘기해요. 상대방이 없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유언서죠. 유언서 같은 것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발신이죠. 발신은 예외에 해당하고요. 도달은 뭐가 되냐?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이건 요지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거죠? 상대방이 있죠. 나는 표이자고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래서 이 예외가 발신주의니까 우리가 발신주의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암기를 나중에 해야 돼요. 그건 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그건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요 지배권의 범위 내,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서 뭘 하냐? 요지할 수 있는, 말을 봐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할 수 있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지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알아버리죠. 내용을 알아버리죠. 알아버리면 도달이 아니고 요지주의가 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알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요지. 그러면 지배권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요 가족이라든가 또는요 가사 도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가 배달이 돼도 도달한 것으로 봐.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배권의 범위 내에 대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수령, 현실적으로 수령할 표현은 없다 이 말이죠. 가족이라든가 가사 도우미한테 편지가 배달되면 된다 이런 말이죠. 현실적으로 수령할 표현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요지할 수 있는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을 뭐 할 필요는 없다?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을 봤을 때 도달이 아닌 것과 도달인 것이 있죠. 도달이 아닌 것은 뭐냐? 여기서는요 통상의 우편, 통상의 우편 같은 경우는 이러면 어떻게 하죠? 통상적인 우편 같은 경우는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해서 도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비가요 옥수로 쏟아진다 해봐.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저 산골 너머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죠? 슬그머니 버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우편 같은 것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신문 광고는 어때요? 나는 조선일보는 축제사 싫어하는데요.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했어. 그럼 내가 조선일보 봐 안 봐? 안 보죠.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요 도달로 보는 것은 뭐냐? 여기요 등기 우편하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그럼 내용 증명 우편하고 등기 우편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가서 뭘 받아와요? 사인을 받아오죠. 사인을. 그러니까 편지가 반송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무렵에 편지가 뭐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도달이냐 그건 아니고 등기 우편인데도 불구하고 도달로 안 보는 게 있어. 첫 번째 뭐냐? 거기에요 주민등록 신고만 돼 있어.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돼 있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잖아. 그런 경우는 도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주소지를 모르면 꼭 전입신고지를 주소지로 물어봐. 여러분 전입신고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이고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을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요 1년 동안 내내요 학원에서요 아침 한 9시 한 40분 정도에 와가지고요 많게는 뭐 2시 넘어서까지요 학원에서 1년 내내 있잖아요. 그럼 이곳이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니까 이곳이 여러분의 주소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자죠. 그러니까 자는 거니까 그것도 생활의 근거죠. 그것도 주소지죠. 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또 알바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알바하는 것도 직장이잖아요. 그것도 생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세 곳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뭐라고 나왔냐? 민법상의 주소지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법에는. 그러니까 2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소는 여러 곳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건 항상 주소를 물어보면 꼭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물어봐. 그건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활의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소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저기요. 아무 말이 없죠.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로 보는 것이냐? 격지자로 보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화자란 말은 반드시 앞에다 대화자는 말을 써. 그런데 책에서 그냥 청약이다 또는 승낙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그때의 청약이다 승낙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격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격지자는 떨어져 있으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도달.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2월 1일 편지를 뭘 했다? 발송을 했어. 발송. 2월 1일. 그런데 그 편지가요, 편지가 을한테요 2월 5일 날 뭘 한다? 도달을 해. 그럼 언제부터 청약이냐? 발송했을 때 청약이 아니고,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편지가 을에게 도달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청약은 도달하죠? 그러면 뭐를 하지 못한다? 철회를 못해.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냐? 갑이 이제 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겠죠. 당신이 내 편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낙을 해달라. 10일. 그러면 언제까지냐?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청약의 구속력이다. 구속력. 그다음에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비철회성이라는 것은 기간 동안에는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5일 날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뭐까지? 전. 도달하기 전까지는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도달하기 전.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2월 1일 날 청약을 했죠. 청약을 했다가 이 사람이요 2월 3일 날 사망하거나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해놓고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죠. 그러면 사망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의사표시는 있는가 없는가? 전혀 관계가 없죠. 왜? 청약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지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서 도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청약의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청약이 뭐라면?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 왜냐?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주의인데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이 아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도달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고, 제한 능력자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편지가 도달할 때요, 이 상대방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을한테 편지가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요, 이것은 111조고 이건 112조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 먼저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의사표시에 뭐를 주장할 수 없다?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고 의사표시에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을한테 편지가 도달했단 말이죠.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을에게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편지를 받으려면 미성년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성년자가 돼야 돼. 성년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을이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미성년자한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미성년자를. 그런데 미성년자가 스스로 내가 편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 그러면 안 때부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 안 때부터지 도달할 때가 아니야.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는 2월 1일이고 을의 아버지가 그걸 안 거는 2월 10일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2월 10일부터 주장해. 안 때, 도달할 때가 아니고 안 때부터. 알겠죠? 그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11조는 뭐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런데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편지를 받을 때 미성년자다.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스스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을의 법정 대리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113조가 뭐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시송달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알면 돼.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그 사람의 주소지라든가 그 사람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그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소장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데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이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법원 게시판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러면 깨알 같은 거 싫어. 여기다 공시송달을 보면 법원 게시판 가면 써놓고요. 옛날에는 법원 게시판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누가요?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걸 쳐다보겠어. 누가 혹시 나한테 공시송달 하지 않았나? 아침에 가서 그걸 쳐다봐요? 아무도 안 보죠. 그러니까 공시송달을 딱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2주간이 지나면 편지가 뭐한 걸로 봐버려?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시송달을 어디다 하냐?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일간신문, 그다음에 관보하고 공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서울신문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대변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든가 또는 공보라든가 관보라든가 이런 데 다 기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과실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먼저 보면 여러분요, 격지자는 뭐다? 청약은 무슨 지다? 도달이다. 승낙은 발신이다.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뭐다? 도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는 다 도달인데 여기에 발신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발신주의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라고 그랬죠?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죠? 다른 걸 모두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 이것이다. 격지자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대화자간으로 나와. 대화자간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 이렇게. 대화자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도달이죠. 격지자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이죠. 발신 이게 예외란 말이죠. 그런데 대화자로 뭐죠? 격지자로 뭐로 바꿔? 대화자로 바꾼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죠. 그런데 격지자를 뭐로 바꾼다? 격지자를 대화자로 바꾼다. 그러면 뭐다? 도달주의가 되죠. 여기는 뭔데? 발신주의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낙성하고 요물계약이 있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요물계약이 아니란 말이죠. 요물계약은 네 가지가 있다. 뭐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 그러면 여러분 월세 계약을 할 때 월세 보증금 주죠. 그 다음에 전세할 때 전세도 뭐냐? 전세금을 뭐냐? 전세 보증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증금을 주죠. 그럼 내가 전세금 줄게 말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라 해야 돼? 전세금을 줘야 돼. 그걸 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여기요 헷갈리니까 반드시 딱 한 번에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유상하고 우리가 현상광고를 빼면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 거예요. 현상광고 없으면 이놈의 고춧가루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유상이 쌍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상이 뭐다? 편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 편무다. 유상 편무. 그러니까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돼야 되는데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아니고 뭐가 된다? 뭐죠?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다.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런데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다. 그런데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쌍무에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 위헌부당. 동시이행 항변권 위헌. 그래서 좀 있으면 여러분요, 동시이행 항변권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래서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이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 위헌 부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상계약의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뭐다? 증여하고 뭐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편무고 낙성 분료식이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하나 돼. 뭐냐? 교환계약이다. 교환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유상은 뭐라고? 교환은 뭐라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왜 내가 교환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은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나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환계약은 조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환이라는 것을 한번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지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교환은 이게 나와. 유상쌍무 낙성분료식이다. 그것을 유상편무라든가 교환이니까 교환은 뭐죠?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니까 마치 물건을 주는 것과 똑같으니까 요물계약이라고 잘 바꿔요. 요물계약이라고. 요물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인데 요물이라고 잘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유상, 쌍무, 요물, 분료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채권법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